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회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를 볼 때 평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가의 종류는 시험을 보는 시기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진단평가도 있겠고요. 형성평가도 있겠고 그다음에 총괄평가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진단평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수업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어떤 A라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앞서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 기초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기초 지식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다 갖추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갖추고 있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잘 못 갖추고 있어. 잘 못 갖추고 있다면 잘 못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충 수업을 시켜주는 거죠. 보충 수업. 그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의 정석 같은 데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한 단원이 끝나면서 한 단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 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합을 다 수업을 했어. 그러면 뒤에 이제 1단원이 다 끝나고 2단원 넘어가기에 앞서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있죠? 요거를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요거 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 해당 단원이라는 거, 요 단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요 평가에서 다루는 거예요. 요 형성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앞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보충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해당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수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보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A라는 학생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고 잘했으면은 넘어가, 못했으면 돌아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피드백. 요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요런 개념을 가진다. 총괄평가는 뭐냐면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중간 기말고사. 그래서 그 1장부터 뭐 6장까지 쭉 다 배웠어. 그러면 여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총괄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목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제를 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요거를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국어 기말고사 문제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국어 기말고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저희 보충학습 교재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다 그래도 조금씩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좀 그런 분위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뭐 100점 만점의 시험이었는데 평균이 97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쩌다 하나씩 틀린 거예요, 애들이. 이거를 본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죠? 변별성이 없어지죠. 변별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해당 책을 안 본 학생들한테는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거죠. 결국에 이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재시험을 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 맞았던 애들은 막 또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어쨌든 공부를 다 해서 100점 맞았는데 다음 시험에서 내가 100점을 맞으라는 보장이 있느냐, 혹은 뭐 나는 실수로 2개 틀려서 94점을 맞았는데 나는 이거 책 못 봤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또 교사 한 명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끼리 대화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꼭 확인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원 분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 이는 뭘까요? 투, 영어로 투입니다. 두 개. 원은 하나인가요? 그게 아니라 원은 팩터죠. 요인, 원인. 그래서 두 가지의 요인이 들어가 있는 분류표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자습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쪽에 내용, 이쪽에는 영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수학으로 치면은 여기는 뭐 집합에서 1번 뭐 연산. 그래서 집합도 막 계산하잖아요. A 집합 더하기 B 집합은 뭐 그러면 이제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 거. 근데 연산도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연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순 연산, 그 다음에 뭐 그 응용 연산 해가지고 단계를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개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두 가지가 들어오게끔 해서 집합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집합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표로 만든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들어왔는지 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에 가르쳤던 내용이 빠지지 않게끔 다 구성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제가 학생 때는 바야흐로 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기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지필고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대부분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알고 있는 이 지필고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게 종이 지자에다가 그 연필할 때 그 필자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뭘 쓰는 시험, 이거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이 수행평가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논의된 거는 1980년대, 70년부터 80년대에 이런 학술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거를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요거를 수행평가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문제 풀어서 1번부터 5번 중에 뭐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형식의 시험 말고 실제로 요걸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이제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로 학생이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수행 가능한가 요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라기보다는 표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조화된 평가, 여기는 비구조화된 평가 이렇게 놓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구조화된 평가는 뭐냐면은 진위형 문항이에요. 진위형 문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OX 문항이죠. 그래서 뭐 조명근은 남자다. 뭐 이런 명제에 대해서 OX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제일 구조화된 거죠.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요거보다는 덜 구조화된 게 선다형 문항입니다. 선다형. 우리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지고 그 중에서 찍는 거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있고 쭉 가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뭐 단답형 같은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서술형, 논술형,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 수행평가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행평가가 요 구조화된 평가 이외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얘 스스로도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의 얘가 이제 요거 전체를 포괄하기도 하고 요렇게 뭘 진짜로 하나 해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아니면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참평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참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 어떤 상황에다가 학생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어떤 경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뭐 무슨 주식 통장을 만드는 거, 주식 계좌를 만드는 거를 배웠어. 그러면은 이 학생을 실제로 거기다 넣어보는 거죠. 실제로 주식 뭐라고 하죠? 주식 은행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투자사? 미래 에셋, 증권사에다가 실제로 학생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학생이 가르쳐준 대로 계좌를 잘 개설하고 있는지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이 학생이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문제가 없구만. 그러면 통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제일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실생활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이야.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평가할 때 실제 수업에다가 투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의 수업 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제 친구들이 쭉 앉아가지고 학생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참평가 형태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제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은 실제 그런 학생들이 가진 특성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겠죠. 어떤 친구는 매우 산만한 학생도 있을 거고, 되게 집중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는 학생도 있을 거고, 말대꾸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몰래 핸드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막 만화 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옆에 친구 막 괴롭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만 해도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을 잘 컨트롤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참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평가에서 점점 비구조화된 평가로 가는 것이 수행평가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지필고사 성적을 70% 반영하고 수행평가는 30%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과목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체육이나 음악 이런 거는 30%를 지필고사로 보고 수행평가를 70%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건 아까 어디서 정한다고 했었죠? 요거는 그 성적관리위원회, 거기서 위원장이 있고요. 위원장은 보통 교감이나 교장이 하게 되고 아니면 부장이 하게 되고, 쭉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요거 몇 퍼센트로 할지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뭐가 또 중요하냐면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막 몰래 선생님이 가서 막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시험 보는데 막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쭉 봐. 옆에 서가지고 계속 보면서 그거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장난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공정성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치르게 되는 거죠. 요 치르고 나면은 이제 뭘 하냐면 채점을 하게 됩니다. 채점에서는 정답은 뭐고 오답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정답의 범위도 알려주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식 시험에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안중근 이렇게 쓴 사람도 정답이지만 도마 의사 쓴 사람도 정답일 수 있겠죠. 안중근 님의 호가 도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정답인 것과 정답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안창호가 정답이었어. 근데 어떤 애는 도산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둘 다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답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뭐 몇 년 전에는 2015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결국은 그 수능 시험 한국교육평가 원장님이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퇴까지 할 만큼 사실 그분이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차관급 인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관 차관 할 때 그 차관인데 이분이 물러날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수능 시험에서 복수 정답이 나왔다는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채점 결과를 공포하게 되고요. 공표.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사후 처리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뭐 누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누구는 뭐 정확하게 규정대로 OMR 카드에다 마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상하게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펜을 바꿔서 다시 이제 제대로 기계를 돌려서 정상으로 나오게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그 사인하죠, 옆에다가 점수 나온 거 옆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내 성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사인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성적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적을 제공하고 석차가 산출되겠죠. 석차가 산출되고 나면 이거를 활용해서 학생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뭐 이 학생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잘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대학 입학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어디서 일할 때 그 특목고에서 교사를 하시던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 말로는 정말 이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왜냐면 특목고에서는 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교사가 한 명이면은 학생이 한 7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학년 전체가 막 50명밖에 안 되고 교사는 뭐 한 열 몇 명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 한 7명만 쓰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써줄 때도 한 페이지 가득 써준대. 근데 일반고에서 온 애들 보면은 한 선생님이 막 30명씩 써줘야 되니까 한 두세 줄 쓰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제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많이 써준 사람에게 정성적으로 그냥 더 많은 점수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성적 산출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적이라는 거를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은 아니고 이 출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 60% 이상, 67% 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그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2년 꿇은 형이 있었거든요. 복학을 2번 한. 근데 결국은 늦게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막 방황하고 학교 안 나오고 막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또 뭐 그렇게 됐어요. 또 막 수업 일수가 막 간당간당 하니까 근데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크게 사고를 입어가지고 거의 막 전신에 깁스를 했거든요. 전신에 깁스를 하고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수업 일수를 그러니까 몸에 전체 그런 거 하더라도 수업 일수를 일정 시간 이상 채워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봐주는 거는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천재지변에 의한 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 요거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코로나에 걸릴까봐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해외에 나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격리하는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은 결석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첫째 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장이 허가해 주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 아니면 아이고 뭐야 아니면 연예인인데 되게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권력의 행사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부터 20등까지의 나라들 정상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그거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 도로에 대통령들이 탄 차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20개 나라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굉장히 보안이 삼엄할 거 아닙니까? 그 이 지나가는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의 창문을 모두 가리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 저격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어떤 게 있을 때 못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것들은 결석을 하더라도 출결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년원을 갔어.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경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좀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환갑이야 이런 것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누나가 결혼해 그러면 하루 빠질 수 있고 아니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런 것도 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빠져도 그 확인서만 제출하면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학생 보호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학생이 그 B라는 학생을 괴롭혔다고 해봅시다. 그럼 B 학생이 막 A와 A-와 A-, 이런 학생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을 조치를 하겠죠. 조치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단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에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결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고 수업에 참여하고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인정받는 것이 이제 졸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